자, 조금 말씀 나눌 게 있어가지고 조금 한 5분 늦었네. 자, 봅시다. 그랬더니 여기다 공주 이거 안 지운 거야. 그래서 자, 그러면 단어 간의 관계 봅시다. 의미 관계. 자, 거기 다의 관계라는 건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가 있는 단어, 그죠? 그걸 다이어라고 그래요. 그리고 손이 아프다의 손은 신체지만 손을 끊다 관계를, 손이 모자란다 노동력을, 또 손에 노란하다 수단을, 이런 것들은 결국 맨 처음에 손과는 서로 다의 관계를 이루는 거지. 그리고 손이 아프다의 신체의 손은 중심 의미지만 나머지는 주변 의미로 쓰였다라는 거죠. 또 이의 관계는 뭐냐면 동음이어야, 즉 우리말은 소리 글자라 우연히 소리가 같은 거죠. 그죠? 동음이어. 자, 그리고 또 하나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실은 처음 페이지 열고 오는 친구도 있고 적어도 1년 된 친구도 있고 이렇다고. 우리가 이걸 반을 따로 할 수는 없잖아. 그지? 그렇다면은 우리가 사실은 처음 보는 이런 친구들은 지금은 좀 몰라도 되는 내용까지 지금 말하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은 좀 나중에 봐도 되는 부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 초짜인, 완전 생 초짜인 우리 친구들은 조금 어렵다 싶은 부분은 좀 건너뛰면서 해도 돼요. 알겠어요? 나중에 어차피 또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은 건너뛰고, 반면에 꼭 알아야 되는, 선생이 이 수업 목표로 말해준 그 파트만, 그러나 그 파트 이외에 좀 더 들어가는 부분은 좀 건너뛰어도 되고, 그러나 우리가 한두 번 시험을 봐봐서 이제 아주 작은 부분에서 내가 실수하지 않을 그런 친구들은 또 그런 부분을 빠뜨리지 않고 또 점검하시고. 알겠죠? 이건 여러분들 각자의 몫이니까 한번 또 계획을 잡아서 능동적으로 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의어는 결국 우연히 소리가 같은 거지. 자, 봐봐. 배가 고프다의 배와 배를 먹었다의 배와 배를 매일 타고 논다의 배는 서로 별개의 말이죠. 그러므로 이들의 관계는 뭐라고 부른다? 이의 관계라고 부른다. 됐죠? 그 다음 동의 관계와 유의 관계는요, 문법적으로는 동의어, 유의어란 말을 쓰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험에서는 유의어로 주로 얘기를 해요. 동의어는 완전히 똑같은 말인데 사실 우리 국어에서 완전히 똑같은 말은 복수 표준어다 해서 그 항목에서 묻는 거고, 유의어라는 건 뭐냐? 의미는 비슷한데 쓰임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꼬리와 꽁지 그러면 소처럼 길짐승에는, 그죠? 꼬리라는 말을 써야 되고, 반면에 새처럼 날짐승에는 뭘 써요? 꽁지라는 말을 써야 되고. 됐죠? 그리고 밥이나 맘마 진지는 그 말을 듣는 상대에 따라서 어쩔 때는 밥 먹으라 할 수도 있고, 그죠? 아유 우리 아가 맘마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는 아버님 진지 드십시오 하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가리키는 대상은 모두 같은데 결국 상황에 따라 어휘가 달라지니까 이럴 때 우리가 유의어다라고 합니다. 이해됐죠? 자, 그 네모 박스에 보면요, 한자어 중에 우리가 유의해야 될 단어들이 있는데 지금 초보인 친구들은 이 부분은 건너뛰고 하시고요. 반면에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친구들은 이제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말고, 즉 한자어를 보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왜냐면 요 수준까지 가느냐 못 가느냐가 결국 100점이냐 아니냐를 좌우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공부를 좀 한 친구들은 또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갖고 이런 어휘의 묘한 차이를 구별하고 한자어를 눈여겨봐야 돼. 알겠죠? 반면에 이제 생 초보인 친구들은 다의 관계라는 게 뭔지, 이의 관계라는 게 뭔지 이런 개념부터 분명히 하시고, 반면에 이제 그 개념이 잡혀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또 세부적인 것들을 가서 복습할 때 꼼꼼하게 읽어야죠. 알겠죠? 그리고 자기가 먼저 꼼꼼하게 읽고 예문 찾아보면서 의미 차이를 구별해 보고, 그리고도 의미가 구별이 안 되면 그때 질문을 하시고. 알겠죠? 자, 다음 이제 반의 관계와 반대 관계, 모순 관계는요, 반의 관계라는 말 속에, 반의 관계가 넓은 의미야. 반의 관계라는 말 속에 이제 반대 관계도 있고 모순 관계도 있고 그리고 상대 관계도 있는데, 먼저 봐봐. 일단 반의어라는 건 반대말인데요. 예를 들어
남자와 여자 하면 사람은 성별로 따질 때 남자 여자밖에 없죠? 중간에 없잖아. 남자 여자 사이에 군인이 있냐? 아니잖아. 따라서 남자 여자밖에 없어. 이렇게 중간항이 따로 없는 걸 뭐라고 그래요? 모순 관계. 반면에 오다 가다의 경우에는 중간항 멈추다가 있죠. 오지도 가지도 않는 거 멈추다가 있죠. 이렇게 중간항이 있는 걸 뭐라고 불러요? 반대 관계. 죽다와 살다는 중간항이 없죠? 뭐 숨이 붙어 있으면 살아 있는 거고 죽은 건 죽은 거지. 무슨 관계라고? 모순 관계.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지금 한 가지가 빠졌어. 뭐냐면 지금 얘기한 건 반대 관계와 모순 관계만 얘기했고 또 하나가 뭐가 있어? 상대 관계라는 게 있어. 그래서 반의어 안에는 반의 관계 안에는 반대 관계, 모순 관계 그리고 상대 관계가 있다고. 반의어 안에 이렇게 정리를 해요. 반대 관계, 모순 관계, 상대 관계가 있다. 자, 방금 말한 대로 반대 관계는 밤과 낮처럼 밤도 낮도 아닌 뭐 정오 이런 때, 그지? 즉 이럴 때는 밤인지 낮인지 뭐 새벽녘 이런 건 사실상 구별이 어렵잖아. 이렇게 중간항이 가능한 게 뭐라고요? 반대 관계. 반면에 있다 없다처럼 중간항이 존재할 수 없는 건 뭐라고 한다? 모순 관계. 그렇죠? 그다음 상대 관계는 서로 반의어는 반의어인데 상대방이 있어야 나도 존재하는 거야. 그게 뭐라고 그랬어? 부모와 자식. 뭐 형과 아우 이런 말. 부모, 자식, 형과 아우, 남편과 아내 이런 말은 서로 반의어는 반의어인데 상대방이 있어야 나도 존재하잖아. 아니 남편이 없는데 저는 아내예요 뛰어다니면 얼마나 마음 아프니? 알겠어요? 또 아우가 없는데 저는 형이에요 하고 뛰어다니면 얼마나 마음 아파. 알겠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상대방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반의 관계를 우리가 상대 관계다라고 해. 다음 하의 관계는 상하 관계라고 하죠. 상여와 하여의 관계. 그래서 이 상하 관계는 즉 어떤 단어와 짝을 짓느냐에 따라서 상여가 될 수도 있고 하여가 될 수도 있다. 자, 끝으로 의미 사용에 있어서 중의적 표현은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듯이 문장의 해석이 둘 이상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데 그 중의적 표현이 일어나는 원인에는 세 가지가 있다. 예전에는 이 원인까지도 출제를 했죠. 첫째 뭐야? 어휘가 중의적인 어휘를 썼을 때, 즉 다이어나 또는 동음이어를 썼을 때, 즉 중의성을 갖게 되는 걸 어휘적 중의성. 반면에 우리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뭐 부정문의 중의성이니 사동의 중의성이니 이런 것들은 모두 구조적 중의성. 끝으로 일상생활에 은유법을 썼을 때, 일상생활에 은유법을 써서 너는 나의 꿈이야 이런 표현, 이렇게 은유법을 써서 표현을 하면 이는 은유적 중의성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중의성이 일어나는 원인에는 세 가지가 있다. 어휘적 중의성, 구조적 중의성, 은유적 중의성. 이 중에서 가장 비중 있게 우리가 봤던 건 뭐죠? 구조적 중의성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 철수와 영희가 교실 청소를 했다 이랬을 때 함께 한 건지 따로따로 한 건지 이건 다 해석상의 중의성이 일어나는 것이므로 구조적 중의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간접적 표현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직접 화법과 간접 화법이라는 말을 하는데 직접적 표현은 그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형식이 같은 거야. 예를 들어 문을 열라고 시킬 때 문 열어라 이러면 직접 화법이야. 그러나 덥지 않니? 라고 하거나, 그죠? 또는 교실 안이 답답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거나, 또는 자네 꼬리가 길군 이라고 얘기하거나, 이렇게 해서 뭔가 표현하고자 하는 걸 돌려 말하는 걸 뭐라고 한다? 간접적 표현이라고 해요. 다음
관용적 표현은 뭐냐? 수거야, 수거. 관용적 표현은 이미 약속된 의미로 사용되는 거야. 그래서 이 관용적 표현의 대표적인 게 바로 수거와 속담인데, 즉 속담이라는 것은 완전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수거는 완전하지 못한 문장이지. 따라서 이때 이 관용적 표현은 결국 암기의 대상이죠. 그리고 우리 어휘력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실려 있는 수거나 속담들은 암기해야 됩니다. 조금 암기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발이 넓다 하면 이건 정말 발이 큰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이 많다, 대인관계가 좋다, 이런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수거와 속담 중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약 반이야. 그리고 우리가 애매하게 알고 있거나 잘 모르는 게 한 반 정도 될 거야. 그 나머지 반을 여러분들이 익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 먹고 이 부분은 기본서에 있는 즉 수거나 속담들을 학습해야 합니다. 자, 깨가 쏟아지다 하면 정말 깨를 쏟는 게 아니라 즉 살림살이가 재미가 난다 이런 뜻이지. 만약에 정말 신혼에 서로 깨를 쏟고 난리를 치면 이건 끝내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약발을 받다 하면 효력이 나타났다라는 의미로, 또 양념 삼아 했다, 즉 보통 사람들 술집에서 높으신 분들 이야기를 양념 삼아 한다 하면은 이건 뭐야? 심심풀이로 별 의미 없이 우리 소위 말하는 뒷담화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지. 그죠? 우리 공자님이 남이 없는 데서 다른 사람 말 하지 말라고 하지만 일상적인 보통 사람들은요, 모이면은 뒷담화가 곧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스님은 그런 생각이야. 내가 더 윗사람이고 내가 더 뭐 예를 들어 선생인데 학생들이 내 뒷얘기를 한다 그러면 못 들은 척 해야지,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하면 그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런 뒷담화는 직장인의 취미고 그리고 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기 때문에 대놓고만 안 하면 돼. 알겠어요? 국어수업 앞에 있는데 국어가 말이야 이렇게 대놓고만 안 하면 되고, 뭐 안 보이는 데서 하는 건 또 뒷담화는 우리가 모르는 척 넘어가는 겁니다. 아니 직원들이 사장 욕하는 거고, 그죠? 또 사장 앞에서는 뭐야 방긋방긋 하는 거고 그러는 거지 뭐. 우리가 부모님 정말 언제 돌아가시나 이런 생각할 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없니? 한 번도 그런 적 없니?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야? 부모님한테 잘하고 싶고 그러는 거니까 다들 그렇게 자식은 부모 욕하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또 부모님들도 그래. 대신 이제 부모님들은 대놓고 자식 욕하는 분들도 있지. 너 같은 게 어디 뱃속에서 나왔는지 이러면서. 그런데 그건 그냥 우리가 인생에서 심심풀이 삼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잉여적 표현은 뭐냐면요, 잉여라는 말이 뭐야? 잉여, 남는 거야. 필요한 게 아닌데 불필요한 표현이 들어있는 거지. 그래서 이걸 우리는 중복된 표현이라고 하는 거야. 불필요한 표현이 들어있는 걸 중복된 표현이라고 해요. 중복된 표현이 일어나는 아주 이유 중에 하나가요, 바로 우리가 한자어를 쓰다 보니까 모래사장 이러면 한자어 사장이 뭐야? 모래가 있는 곳이거든. 근데 우리가 그걸 의식 못하고 모래사장 이렇게 하는 거지. 또 손수첩 하면 수첩이 뭐야? 손에 들고 다닐 만한 장부를 수첩이라는 건데 굳이 손수첩. 또 속내의, 그럼 내의를 겉에 입니? 그죠? 그래서 내의라는 말 속에 이미 속에 입는 옷이다. 어제 그 9시 뉴스인가 무슨 백화점이요, 빨간색 속옷을, 그러니까 백화점 개장하는데 빨간색 속옷을 사면은 뭐 운수가 좋아진다고, 그거를 이제 옷장에다 넣어놓으면. 그래서 이 백화점이 어느 지역에 오픈하는데, 그러니까 오픈하는 백화점에 빨간색 옷이야. 그러니까 아무 백화점이나 가도 빨간색 옷이 아니라 처음 오픈하는 곳, 그곳에 빨간색 속옷이 뭐 집에 두면은 부자 될 수 있다, 뭐 이런 속된 미신이 있어서 문을 열자마자 동이 나는 거야. 나는 그 뉴스를 보면서 아니 지금이 1950년대도 아니고 전쟁 중에 아니 뭐 4차 혁명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21세기인데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때인데 아직도
이런 게 우리 사회에 먹힌다는 건 좀 부끄럽더라고. 부끄러운 거야. 그 새벽에 일어나서 줄 서 있더라고. 그 빨간색 속옷 사려고. 그리고 이 송도나 어디에 뭐 아파트 그죠? 청약할 때 뭐 2, 3일 전부터 이렇게 줄을 서 있는 건 아직도 아파트를 통해 부를 획득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아파트값 너무 비싸 내려야 돼 이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뭔가 프리미엄이 붙을 거에는 막 줄 서서 한단 말이야. 이거 우리 많이 반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겉과 속이 다른 사회잖아. 그냥 말로는 이 아파트값 이러다 큰일 나. 이 서민들 어떻게 살라고 그래. 그러면서 또 우리 같은 보통의 서민들이 가서 줄 서 있거든. 그래서 떴다방 아저씨 한 명이 도망가다 죽었대요. 이 뛰어가다가 저 뭐야 이거 단속하는 사람들한테 쫓기다가 결국에는 넘어져 죽은 거예요. 개죽음아니야. 그러니까 떴다방도 문제고 또 그런 어떤 한탕을 노리는 우리 보통의 사람들의 심리도 문제고 또 그거를 조장하는 저 아파트 만드는 건설회사도 문제고 우리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참 그러더라고. 그런 양면적인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가 정치권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도 아직 한참 멀었구나. 나는 그 속옷 빨간색 그거 사러 줄 서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 그리고 막 아주머니가 인터뷰하는데 흥분한 거야. 제가 작년에도 못 사고 작년에도 못 샀는데 올해는 내가 서울 사는데 지금 부평인가 어디까지 온 거야. 이거 오픈해서 살려고. 그래서 드디어 샀다고 막 흥분해가지고 인터뷰를 하시다고. 물론 눈은 가리고 하지 알겠어요. 인터뷰를 하시는데 저 어머니도 분명히 우리 주변의 어머니인데 아니 그 속옷을 가지고 뭐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남편 속옷, 아들 속옷, 며느리 속옷, 뭐 딸내미 속옷 이래 다 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는 입는 게 아니라 옷장 안에 넣어두는 거지. 난 처음 봤네. 아직도 그런 게. 난 중국 애들은 그렇게 유독 빨간색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분위기 없었는데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 안타깝더라고. 자, 그 다음에 나 예전에 한번 무슨 마트에 갔는데 갑자기 아주머니들이요 100m 달리기 하듯이 뛰어가더라고. 그다음 처음에 전쟁난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 뭐냐면 어떤 마이크 든 사람이요 뭐 선착순 몇 명 뭐 얼마 그게 무슨 물건 파나 했더니 결국 뭐 생선 한 마리 뭐 게장 하나 뭐 이런 거 하는데 아줌마 처음에는 놀라고 두 번째는 뭐야 마음이 짠하고 우리 엄마들은 저렇게 뛰어다니는 거야. 일원 아끼려고. 그게 엄마들이 무슨 투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잖아. 그건 또 아파트 줄 서 있는 거하고 또 다르지. 그 장바구니에 그 100원 200원 아끼려고 그 엄마들이 그냥 뛰어. 그럼 서로 나 이년아 서로 욕하고 그래서 서로 뛰어다니시더라고.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참 이런 이원 아끼려고 뛰어다니는데 이 천하의 못된 놈들은 남의 돈 가지고 놀러나 다니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어린 소녀 그러면 늙은 소녀도 있냐? 그죠? 소녀라는 말 속에 이미 어리다는 의미가 있고 허연 백벌 그럼 까만 백발도 있나? 그죠? 그래서 백발이라는 말 속에 하얗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덧말 주저하는 말 있잖아. 어제요 제가요 이것을요 스님께 드리려고요 왔었어요. 가세요. 그죠? 즉 요 이렇게 불필요한 말을 덧붙이거나 또는 있잖아 너 지금 바쁘니 이러면서 주저하는 말 그죠? 이런 것들도 잉여적 표현이죠. 자 그럼 봐봐. 그 밑에 동족 간에 싸우는 치열한 내전이 벌어졌다. 왜 잉여적이야? 내전이라는 말이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거니까 동족 간에 싸운다라는 말은 불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조심해. 중복된 표현, 이 잉여적 표현하고 뭐하고 헷갈리면 안 돼? 중의적 표현하고 헷갈리면 안 되지. 중의적 표현은 문장 그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해석이 둘 이상 이루어지는 거고 이 중복된 표현, 잉여적 표현은 문장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 밑에도 부당하게 억압받는 차별 대우에 시달렸다. 왜 이게 잉여적이야? 차별이란 말이 뭐야?
부당하게 억압받는 거지. 또 미리 자료를 예비한 분은 별도의 자료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때 잉여적 표현, 중복된 표현은 뭐 때문에? 미리라는 말하고 예비. 그죠? 또 별도의라는 말하고 뭐야? 따로. 이해돼요? 도저히 수용하지 못해 용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용이라는 말이 곧 용납한다는 얘기고, 돌이켜 회고해 보건대, 회고가 뭐야? 돌이켜 생각한다는 뜻이니까 중복된 표현. 또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뇌리를 스치는 기억이 있다. 꼭 글 못 쓰는 새끼들이 이런 식으로 써요. 뭔가 있어 보이는 문장 쓰려고. 알고 보면 뭐야? 중복된 표현이지. 어디가 중복돼? 뇌리라는 말이 뭐예요? 머릿속이죠. 따라서 한 번만 쓰면 되죠. 순간 뇌리를 스치는 기억이 있다.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기억이 있다. 그리고 자, 뒤로 넘기면 의미 변화의 세 가지 종류. 뭐예요? 확장, 축소, 이동. 잘 봐. 확장이란 원래 의미는 의미대로 쓰이면서 더 새로운 의미가 더해지는 것. 그러니까 원래 의미 A로 쓰였는데 거기에 B로도 C로도 사용이 되면 이게 확장이야. 중요한 건 원래 쓰였던 의미가 그대로 쓰여야 돼. 예를 들어 왕이다 하면 지금도 임금을 왕이라고 불러 쓰고 있어. 그러지만 또 암산을 잘해도 암산왕, 패션이 좋아도 패션왕. 이해돼? 그렇게 의미가 다른 쪽으로 넓어가야 확장이고, 축소는 원래 있던 A, B라는 의미에서 하나만 사용이 되는 거지. 이해돼요? 원래 두 가지 의미가 모두 들어 있었는데 한 가지만. 원래 둘 이상의 의미가 있었는데 A, B, C, D 여러 의미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만 사용이 되는 거지. 이걸 축소라고 하죠. 예를 들어 놈이라는 말은 우리 세종께서 훈민정음을 만들던 당시에는 어린 놈이 니르고저 홀빼이셔도 이랬을 때 놈은 사람이라는 뜻이었어. 그러니까 두루두루 쓰는 말이었지. 근데 지금은 놈이라는 말을 두루두루 쓰기보다는 어떤 의미로만 써요? 비속어로만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의미가 뭐 한 거야? 축소됐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A라는 의미를 완전히 다른 B라는 의미로 쓰면 이때 뭐라고 하는 거야? 이동이라고 하는 거죠. 자, 지갑이요. 본래 한자어 봐요. 종이 지자죠. 종이 지자고 넣을 갑자예요. 그러니까 종이로 뭔가를 넣을 수 있는 재료. 이게 지갑인데 지금은 오히려 지갑 그러면 종이로 만든 건 우리가 떠올릴 수 없을 정도로, 즉 종이로도 만들지만 가죽으로도 만들고 비닐로도 만들고, 그러므로 더욱더 가리키는 바가 넓어졌죠. 이러므로 의미가 뭐 한 거야? 확장됐다. 결애라는 말이 원래는 가까운 종친만을 말했는데 지금은 민족 전체를 말하니까 결애가 가리키는 범위가 넓어진 거죠. 반면에 축소가 된 경우를 보면 짐승이라는 말이 예전에는 사람과 동물을 모두 가리켰는데 지금은 동물만을, 또 중생이라는 말이 과거에는 사람 동물을 모두 가리켰는데 지금은 또 불교에서만 사람으로 쓰죠. 이해돼요? 사랑이라는 말도 과거에는 온갖 생각이 모두 사랑이야. 그러니까 사랑하다 그러면 생각한다 이 말이야. 근데 지금은 이제 남녀 간의 애정이나 또는 부모와 자식에 대한 애정이나 이렇게 특별히 애정 어린 생각만 사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의미가 축소됐다. 반면에 의미가 이동했다는 건 주체기, 원래는 주관, 소신이라는 뜻이야.
근데 지금은 오히려 주관이나 소신이 없다는 의미로 주책이야, 주책 없다 이런 말을 쓴단 말이야. 완전히 의미가 달라졌지. 만약에 지금도 저 사람이 소신이 있을 때 아, 저 사람은 주책이야 하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쓴다면 의미가 확장된 거겠지만, 지금은 주책이다는 항상 뭐야? 소신 없는, 우유부단한, 또 뭔가 상식에 어긋난 행위를 할 때 주책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지. 이해되세요? 자, 어리다라는 말이 과거에는 어리석다는 뜻이었는데 지금은 나이가 어리다는 의미로만 쓰여 역시 이동했지. 또 젊다가 과거에는 뭐야? 어리다는 의미였는데 이게 지금은 혈기가 왕성한 나이를 말하니까 이동한 거고, 어여쁘다가 과거에는 불쌍하다였는데 지금은 아름답다라는 의미로만 사용이 되고, 씩씩하다가 과거에는 엄하다는 의미로 쓰였는데 지금은 용감하다는 의미로만 쓰이니까 이는 의미가 이동했죠. 자, 거기 하나 더 메모해요. 지금 이렇게 의미가 변화한 건 언어의 어떤 특성 때문이죠? 응? 이렇게 의미가 변화할 수 있는 건 언어의 어떤 특성 때문이야? 역사성과 자의성 때문이죠. 즉 변하는 건 역사성이고 이유는 자의적이기 때문인데, 문제는 이렇게 변화된 방향이 확장, 축소, 이동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의미상 좋은 의미로 변했느냐 나쁜 의미로 변했느냐. 긍정적인 의미로 변하면 뭐라고 한다? 향상이라는 말을 하고, 의미가 향상됐다. 반면에 그것이 확장됐든 축소됐든 이동했든 부정적인 의미로 변화가 일어났다면, 부정적인 의미로 의미가 변화했다면 뭐라고 한다? 향상의 반대 뭐야? 타락했다고 한다. 타락. 지금 뭐 의미가 변하는데 타락이란 심한 말까지 씁니까? 그런데 타락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향상됐다, 타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 어리다라는 말이 과거에는 어리석다는 뜻이었는데 지금은 나이가 어리다로 바뀌었어. 이건 방금 의미 변화 중 이동이라고 배웠죠? 자, 향상된 거야, 타락한 거야? 향상됐다. 그렇죠? 또 놈이라는 말이 두루두루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지금은 비속어로만 쓴다. 그러면 이는 분명히 축소된 것이고, 의미 변화의 의미로 본다면 향상된 거야, 타락한 거야? 타락했다. 이해됐지?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법을 마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거기 어법, 올바른 문장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요건 자율학습이야. 그러니까 그동안 문법과 나중에 어문 규정 배우고 그런 다음 여기 있는 예문을 보면서 자율학습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공부할 부분은 새로 바뀐 어문 규정, 한글 맞춤법부터 할 겁니다. 한글 맞춤법이 일부분 2017년도 3월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교재는 새로 바뀐 걸 넣습니다. 대신 예전 교재에서 달라지는 게 한두 개 예가 있을 겁니다. 그건 메모하시면 됩니다. 완전히 바뀐 게 아니야. 완전히 바뀐 게 아니고 부분 손질만 했어. 그래서 스님 카페에도 올려놨는데 이 부분 손질한 내용이 어디냐 하는 건 수업하면서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바뀐, 지금 새 교재는 바뀐 어문 규정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작년 교재까지만은 예전 어문 규정이겠죠. 왜? 바뀐 게 2017년도 3월에 바뀌었으니까. 그렇습니까? 2017년 3월 28일 날 즉 어문 규정 전체에 얘들을 좀 손보고 국립국어원에서 새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선생님 카페에도 올려져 있고, 대신 새로 우리가 공부하는 교재에는 그 바뀐 걸 반영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건 다음 시간부터 진행하고요. 거기 문제 몇 개 풀어보죠. 3번 문제 봐봐요. 169쪽 3번 문제, 169쪽 3번 문제.
이건 문장을 해석 못하니까 못하겠죠. 자, 문장 봐봐. 문가의 궤도를 월하야. 다시 한번 문가의 궤도를 월하야. 구한자의 기소를 미면하리로다. 선생님이 왜 친절하게 해설 안 넣었냐면 이거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 왜? 기출문제이기도 하고 또한 바로 그 서유교문의 일부예요. 6일준의 서유교문의 일부인 문장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찾으려고 마음먹은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여기 해설을 넣을 필요는 없었고, 자 이제 해석해 보면 문장가의 궤도를 정도를 월하야 벗어나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6일준의 서유교문을 여러분들 뭐라고 배우지? 한국사에서 최초의 국한문 혼용체 이렇게 안 배워요? 그런 식으로 배우죠? 그지? 그러면 이제 그 서유교문의 문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비난한 거야. 그 문체가 새롭잖아. 그러니까 이게 문장가의 법도를 벗어났다는 거야. 궤도를 벗어났다는 얘기는 문장을 쓰는 사람의 상식을 벗어났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구한자란 평론가야. 구한자, 눈을 가지고 있는 자, 이 말은 뭐냐면 평론하는 자. 이 평론자의 기소가 뭐야? 비웃음을 미면하리로다. 뭐야? 면치 못할 거다. 그러니까 6일줄의 서유견문을 향해서 이렇게 평론을 쓴 거야. 이 글은 문장가의 궤도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 지식인들의, 이 평론가의 비웃음을 면치 못할 거다. 우리 보면은 예전에 연암 박지원도 그 문체를 욕먹었고, 그 심지어는 문체 반정, 인조 때인가? 인조냐? 정조냐? 문체 반정에서 박지원을 예뻐했는데도 내쳤죠. 그리고 또 현대에 와서는 바로 6일준처럼 이렇게 우리말에 적절한 그런 국한문 혼용체를 쓰는 사람을 또 욕하고 비난했어.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야. 조금 권력이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은 일부러 자꾸 어려운 문체를 유지하려고 하고 좀 더 이렇게 쉽게 쓰는 걸 비난하거든. 아직은 영향이 크지 않지만 흔히 말하는 네티즌의 줄임말들, 그죠? 안녕하세요를 안녕하세요 이러거나 아니면 안녕을 하지 않고 물론 안녕 이러는 거는 맞춤법이 어긋나니까 그러지만 이게 줄임말들 있잖아. 줄임말들, 그런 것들은 앞으로 또 지금은 욕먹지만, 야 이 왜 젊은 애들 문장을 똑바로 안 쓰자고 욕먹지만, 또 이게 큰 흐름이 되면 나중에 시대가 흘러서는 또 그런 줄임말이 더 표준어가 될 수도 있죠.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6일준이 쓴 그 글에 대해서 즉 평론가가 비평을 한 거야. 그러면 이때 구한자 할 때 아는 뭘 의미하는 거야? 방금 선생님이 구한자가 누구라고 했어? 평론가. 그러니까 이때 아는 뭐야? 비평하는 눈이지. 이해돼? 그 여자는 눈이 높다 보니, 이때 눈이 높다는 건 뭐야? 그 여자는 눈이 높다 보니 뭐야? 자신의 기준을 높이 둔다. 한 여자의 판단 기준이 높다, 이런 의미고. 2번, 우리 외삼촌은 골동품을 고르는 눈이 있다. 이때는 뭐야? 골동품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는 안목이 있다는 얘기고. 정답 몇 번? 2번. 문장이 어떤지를 평가하는 눈이니까. 3번, 그들은 처음 보는 순간 눈이 맞았다. 이건 알라리 깔라리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눈이 맞았다 하면 알라리 깔라리, 얼레리 꼴레리 아니다. 표준어 뭐야? 알라리 깔라리야. 자, 그 다음 이제 제발 국제 문제에도 눈을 떠라. 뭐예요? 관심을 가져라, 이런 의미로. 따라서 이런 게 바로 문맥적 의미를 묻는 거야. 지금은 조금 어려운 문장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또 한자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나 한글로
풀이를 해서 물었더라도 이건 문맥적 의미를 묻는 거야. 이해돼요? 평론가는 영화를 보는 눈이 좋아야 한다. 이런 문장이라면 평론가는 영화를 보는 눈이 좋아야 한다. 이때 눈과 어울리는 거. 그럼 답이 2번이 되는 거라고. 이해되세요? 자, 다음. 거기 4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 국가직에서 한번 나왔던 거예요. 이런 건 공부 연락해 해도 풀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건 오로지 뭐예요? 그냥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물어보는데 대신 연관이 없는 걸 물어보는 거야. 지하철하면 연상되는 단어와 거리가 먼 거. 그죠? 두더지 그럼 땅속을 다니니까 두더지. 안정성. 지하철 맨날 사고 나고 늦게 가고. 그다음 짐짝. 뭐야? 출퇴근 시간에 정말 숨쉬기도 힘들고. 편리함. 또 시간 내에 그래도 버스보다는 좀 더 시간 내에 가지. 그런데 지하철에 어떤 미친놈이 투기를 하겠니? 알겠습니까? 만년 적자인데. 이런 공공시설은 적자지만 운행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 간접자본이고. 그러니까 이 간접자본을 민영화한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자꾸 반대하는 거야. 왜? 이건 이익이 나니까 움직이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마을버스 그 한 명, 두 명 할머니 타고 있어. 그런데 이익이 나서 움직이나요? 천만에요. 나라에서 국고보조를 주죠. 어쨌건 운행을 하게끔. 안 그러면 시골 노인네들 어떻게 나와? 전부 경운기에 타고 다녀? 여기서요? 그러니까 그런 마을버스들도 비록 자주는 안 다녀도 움직이는 거야. 또 국제 노선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국제 항공 노선의 경우 어쩌다 한 번 가는 나라 있어. 그지? 그러지만 그거를 그래도 늘 만들어 두는 이유는 나라에서 또 보조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으로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 안 다녀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철도 회사를 민영화하는 바람에 미국의 많은 지역이 철도가 폐쇄됐고 그래서 자동차 산업이 더 발전했대. 그러니까 그게 서로 주고받은 거래. 자동차가 발전하면서 철도가 위축됐고 동시에 철도가 점점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안 가니까 더욱더 자동차를 샀고 이런 효과를 가져왔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철도가 닿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자동차가 다닌다고 하기는 힘든 게 미국의 정말 몇 분의 1이지 우리가 땅덩이로 정말 한 주만도 못한 그런 크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효과가 바로바로 안 나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을버스가 안 간다고 해서 곧바로 자전거를 산다거나 자동차를 사지는 않는다고. 뛰어가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찍 오라 그러고 그죠? 그러지 곧바로 자전거나 자동차 수요가 늘지는 않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멀찍이 떨어진 이런 큰 나라들에서는 그런 게 서로 또 대체 상품으로 또 개발이 되고 한대요. 자, 그래서 4번 문제 같은 건 그냥 웃자고 내는 문제야. 출제하는 사람이. 근데 수험생은 죽자고 푸는 거야. 그러니까 괜히 엉뚱한 상상하면서 엉뚱한 말을 쓰는 거지. 자, 이런 거 그냥 가볍게 풀면 되죠. 그 다음 거기 9번 문제 봐봐요. 9번 문제. 유형이 다른 하나는 하고 질문했는데요. 추궁, 진리, 그리고 우원, 축복이라는 말에 밑줄을 쳤는데 결국 의미 유형은 두 가지가 있다니까. 하나가 지시적 의미, 또 하나는 문맥적 의미. 자, 추궁하다, 진리를 탐구하다, 그리고 우원하다. 너무 동떨어져 우원하다. 우원 자체가 멀리 떨어져 소원하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것들은 글자의 뜻 그대로가 사용되었죠. 그러니까 이 단어들을 떼어서 의미를 말해도 똑같은 의미야. 그러나 축복은 실제로는 축하해 주는 건데 여기서는 오히려 학문은 현실 생활로부터 유리된 것처럼 보일 때 가끔 그에 가장 풍부한 축복을 현실 생활 위에 내리는 수가 있다. 이때의 축복은 학문이 주는 혜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이라는 낱말에서 떠올릴 수 있는 의미로만 쓴 게 아니라고. 이 문장 안에서 획득됐지. 그러므로 나머지는 모두 지시적 의미로 사용됐는데 4번 축복만 뭐로 사용된 거야? 문맥적 의미로 사용된 거죠. 이런 유형의 문제가 또한 출제가 가능합니다. 됐나요? 자, 그 뒤에 보시면 그 뒤에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 차례 출제된 거죠. 자, 이 가구는 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 이루어졌다. 이때는 이게 B인지 13인지 문장을 봐야죠. 즉 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 이루어졌다 했으니까 뭐예요? 이때 손은 노동력이야. 그럼 아래에서도 뭘 찾아야 돼? 노동력을. 사기꾼의 손에 놀아나다. 이때의 손은 뭐야? 부정적 의미죠. 사기꾼의 뭐야? 수단, 수완, 부정적 의미야. 술수 이런 의미지. 2번, 그리고 이것도 알아야 돼. 사기꾼의 손에 놀아나다. 물론 사기꾼도 많은 노동력을 기울여, 그죠? 그러나 거기에는 긍정적 의미냐 부정적 의미냐는 뉘앙스를 봐야 돼. 절대 1번은 답이 될 수 없지. 그 다음 2번, 농사철에 손이 부족하다. 뭐예요? 일손, 노동력을 말하니까 답은 몇 번? 2번. 3번, 집안의 운명은 나의 손에 달렸다. 뭐예요? 집안의 운명이 나의 손에 달렸다. 나의 노동력이야? 나의 수단이야? 뭐예요? 나의 능력. 그러니까 사실은 1번에 사기꾼의 손에 놀아나다, 또 나의 손에 달렸다, 둘 다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어. 그러지만 3번은 긍정적이죠. 내 책임이다. 나의 능력에 달렸다. 책임감을 강조한 거고. 4번은 또 한자 나온다고 못 읽고 뛰어다니지 말고, 그지? 일제의 손에 빼앗겨. 그럼 이때 일제의 손에 빼앗겨 국권을 잃은 지 36년. 이때 손은 무슨 의미? 이때 손에 빼앗겼다는 건 뭐야? 주권을 빼앗겼다 이 말이잖아. 일제의 손에 빼앗겼다 할 때 손에 빼앗기다는 결국 우리의 주체적 능력, 주권을 빼앗겼다 이런 의미죠. 됐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문맥적 의미 주의하면서 풀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새로 바뀐 어문 규정, 아마 바뀌고 처음 수업하는 것 같네요. 213쪽. 그래서 한글 맞춤법부터 하나하나 선생님이 달라진 건 체크를 해줄 테니까, 달라진 게 뭐 조항이 달라지거나 뭐 내용이 달라진 게 아니라 얘만 살짝 바꿔놨다고. 그것도 많이 바뀐 게 아니라 한두 개 정도. 알겠죠? 그러니까 그 달라진 거 체크하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다음 주에는 또 8월 첫 주인데 지각 안 했으면 좋겠고. 알겠어요? 오늘도 봐. 선생님이 아까 10시 55분에 들어와 봤을 때 이 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11시가 됐을 때 한 3분의 2가 차고, 1시간 끝날 때마다 한 명씩. 선생도 그럼 쪼갤까? 1시간마다 다리 하나 들어오고, 그 다음에 목 하나 들어오고. 여러분들도 지각 결석하지 말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